네, 선형대 수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교재로 사용되는 책은 여기 Linear Algebra with Applications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오토 브레처라는 사람이고 5판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 수학 교재는 수백 권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유명한 교재로는 프리드버그하고 그 밖에 두 사람이 지은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MIT의 길버트 스트랭 교수님이 쓴 책도 있고, 그 밖에 데이비드 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교재가 한 4권 정도 되는데, 하여튼 그 중에 오토 브레처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할 거고, 사실은 프리드버그 책으로 강의를 한 것과 길버트 스트랭 책으로 강의를 한 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길버트 스트랭 교수님의 그 MIT 강의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MIT에서 공개한 그 오픈 코스웨어 강의 중에 제일 그 유명한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심심할 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지금 그러니까 전전컴에서 이 과목이 이제 어떤 위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우리 학부가 이제 E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S 쪽도 있기는 있죠. 그래서 Electrical Engineering이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컴퓨터 사이언스죠. 그래서 E가 있고 이제 CS가 있는데, 우리 학부는 지금 거의 모든 과목들이 개설이 되고 있죠. E 쪽도 그렇고 CS 쪽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은 그 전자과랑 이제 컴퓨터 그 사이언스과가 이렇게 나눠진, 많은 학교에서 나눠져 있는 경우에 이 쪽에서는 주로 이제 수학을 뭘 배우냐면 이제 공학 수학 1하고 2가 있고, 그다음에 선형대수 이렇게 배우죠.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보통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과 과학부 또는 컴퓨터 과학과에서는 이산수학하고 선형대수를 배워요. 물론 확률은 보통 따로 있죠. 여기도 이제 그냥 확률이라고 하든지 확률 통계라고 하든지 이 정도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선형대수는 이제 양쪽에서 다 배우는 그런 과목이에요. 위상이. 그래서 그 선형대수가 주로 쓰이는 그 분야로는 여기서는 신호처리, 통신, 제어 대표적으로 이런 쪽에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 분야 말고도 사실은 여러 분야가 있죠. 반도체 분야가 있고, 그럴까요? 전력전자 분야가 있죠.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일단은 그 전자공학이 일단 상대적으로 좀 수학에서 파생된 분야가 있고, 물리에서 파생된 분야가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메모리라든가 한전 이런 거를 타겟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학부 수준에서는 선형대수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선형대 수학이라는 것이. 근데 그 대부분 뭐 한전이라든가 삼성전자 메모리 이쪽으로 많이 타겟팅을 하는데, 근데 이런 분야들은 이제 사실은 물리학을 베이스로 한 분야죠. 그래서 물론 뭐 반도체도 깊숙이 들어가면 뭐 퀀텀 미케닉스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다 선형대수가 잔뜩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높은 수준에서의 얘기고. 그래서 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선형대수학이. 그러면 물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이제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선형대수는 뭐 그냥 필수고, 이산수학도 당연히 듣고. 근데 원래는 그 전자과에서는 이산수학을 보통 가르치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고 확률은 뭐 당연히 양쪽 분야에서 전부 다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봐야죠. 근데 마찬가지로 확률도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이쪽 신호처리 통신제어. 지금 신호처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머신러닝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다 돌아섰죠. 예전에 신호처리하던 사람들이 통신 쪽에 신호처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유행 따라 이거저거 합니다. 신호처리 보통 전공자들이 그러니까 유행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다 머신러닝 하고 있죠. 그리고 선형대수는 사실은 공학수학 1에서 한 5주 정도 커버를 해요. 그건 뭐 어느 학교나 수학 1에서 선형대수 과목의 내용을 한 5주 정도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학사학을 먼저 듣고 선형대수를 들으면 훨씬 더 편하죠. 물론 뭐 반대도 어느 정도는 통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당연히 선형대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형대수를 위한 수학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시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워낙 그러니까 선형대수를 위한 수학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책들의 내용을 보면 한 적어도 3분의 1 또는 뭐 한 반 정도는 선형대수 내용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뭐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뭘로 구성되었냐면, 하나는 이제 선형대수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는 뭐 확률 통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최적화입니다. 근데 이 최적화는 사실은 미적분학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벡터 캘큘러스를 배우고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적화에서 뭐 그레디언트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학의 이제 어떤 파생된 거라고 하긴 뭐하고, 어쨌든 새로 다시 배워야 돼요. 근데 최적화는 보통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학부에서는 잘 안 가르치죠. 근데 요새 워낙 인공지능이 유행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학부로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 학교에서 이 최적화를 학부 때부터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분위기가 이제 점점 그렇게. 근데 예전에는 뭐 최적화 과목은 전혀 학부에는 없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선형대수나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에서의 분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공학 수학도 마찬가지죠. 이게 공학 수학이라고 어떤 수학의 학문 분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공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 공학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특별한 수학적인 테크닉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수학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공학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러한 수학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잡스럽게 모아놓은 과목이 공학 수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공학 수학을 하겠다라고 해서 따로 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게 아니고, 수학자들은 나름대로 이제 이론적인 여러 분야들을 발전을 시킨 거고, 공학하는 사람들이 공학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학 수학의 내용 중에는 선형대 수학도 있고, 뭐 미분 방정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잡스럽게 모아져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학 수학 과목은 뭐 수학과나 이런 데서는 안 가르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학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학의 학문 분야들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는 거고, 공학자들은 그냥 거기서 그 필요한 것들만 쏙쏙 빼서 쓰는,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선형대수가 나중에 이렇게 많이 써먹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분야마다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첫 시간이니까 과목 소개 같은 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엘지브라가 그럼 뭐냐? 우리말로 이제 대수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이퀘이션을 푸는 학문입니다. 방정식을 푸는 학문이에요. 그것을 그 엘지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리니어 엘지브라는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학문이겠죠.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학문. 자, 그러면 리니어라는 건 뭐냐라는 건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퀘이션이 뭡니까? 이퀘이션. 이퀘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인풋이 x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아웃풋으로 y가 나와요. 우리가 시스템이 뭔지 알고 있어요. 시스템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다. 뭐 시스템 뭐 t라고 할까요? 시스템이 t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y가 뭐냐면 이제 t of x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이럴 때 given y죠. 아웃풋을 우리한테 줬고 우리는 t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고, 그럴 때 자, x를 구해라. x가 뭐냐? 이게 바로 방정식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주어져 있고 y가 주어져 있을 때 x를 구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방정식 문제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리니어 시스템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넌리니어 시스템, 즉 일반적인 시스템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돼서 리니어한 시스템에 대해서만 볼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엘지브라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뭐 엘지브라의 뭐 어원을 따지면 뭐 그 아라비아 그쪽에서 뭐 리스토레이션 복원이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복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풋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시스템이라는 녀석이 적당히 이제 뭐 이렇게 꾸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죠. 바꿨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바뀐 y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x를 그대로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뭔가 좀 x의 어떤 뭔가의 작업을 한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x를 복원해 봐라.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거의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를 사실 방정식 문제로 이렇게 환원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뭐 로봇을 움직이고 싶은데 로봇 팔이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로봇 팔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나는 원한다. 그럴 때 그러면 인풋 시그널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뭐 이게 사실은 방정식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풋 시그널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코스 내내 벡터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선형대수가 뭐 배우는 학문이냐 그러면은 이제 벡터와 행렬을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퀘이션을 푸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보다는 보통 이제 무엇을 배우는지, 왜냐하면 이퀘이션을 방정식을 푸는 학문이라 그러면 좀 그 듣는 사람이 좀 약간 의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걸 안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왜냐하면 방정식은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맨날 풀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풀어서 방정식 푸는 거 배운 학문이라 그러면 뭐야 이거 뭐 배우는 게 없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그 명사를 자꾸 이제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이제 답을 벡터하고 행렬이라는 답을 하는데, 그럼 벡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x하고 y가 다 벡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녀석이 벡터고요. 얘가 벡터고 얘도 벡터입니다. y도 벡터고. 그러면 행렬은 어딨냐? 얘가 시스템이 행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벡터하고 매트릭스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지겹게 할 거고, 그래서 인풋 시그널하고 그 아웃풋 시그널, 그러면 나중에 뭐 컨티뉴어스 타임 웨이브폼은 이게 다루지 못하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웬만한 그 인풋 시그널들을 전부 다 벡터로 다루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벡터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첫 시간이니까 그 제가 그 가끔 이제 증명 문제를 내는데 이거를 수업 시간 내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과목인지를 좀 아시고 드롭하기도 편하게. 근데 아까 제가 그 분야에 따라서 뭐 선형대 수학을 별로 학부 수준에서는 안 쓴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 사실이고, 근데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다 써요.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제 수학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선형대 수학은 뭐 웬만한 다른 학교 전자과에서도 다 커버를 합니다. 교과과정 내에서. 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뭘 하시느냐에 따라서 전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신호처리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뭐 가끔 제가 증명 문제를 내는데 증명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증명 문제를 내면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로 증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몇 가지 증명, 일단 그 증명 문제를 냈을 때,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걸 할 때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 어차피 증명이니까 아무렇게나 뭐 대충 해도 점수가 나오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데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왜냐하면 증명이라는 거는 이미 증명 방법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미 다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니면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이제 티피컬한 문제에 대해서 증명 방법을 좀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가장 티피컬한 증명은 뭐 A와 B가 같다라는 걸 증명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A와 B가 같다라는 걸 증명해라. 그래서 한번 뭐 한번 예제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x-1의 제곱 플러스 1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걸 증명해라. 이건 그냥 암산으로 바로 보여가지고 좀 재미가 없습니다만, 뭐 더 어려운 문제를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이렇게 냈다고 칩시다. 이것을 증명하시오. 이거는 뭐 이런 거 안 내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걸 이제 문제를 내면 자, 어떤 학생은, 자, 이렇게 한번 구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서 어떤 학생은 이제 이런 식으로 풉니다. 요거를 이제 문제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0은 0. 그러므로 증명 끝. 이렇게 이제 써놓는단 말이에요. 증명 끝을 쓸 때는 뭐 옛날에는 이렇게 QED 이렇게 썼었는데, 그죠? 뭐 이렇게 썼었는데, 요새는 거의 다 이렇게 까맣게
네모난 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수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쓰는 사람이 저거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보통은 요새는 그냥 이렇게 까만 점을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같다라는 거 증명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학생 지금 학생 AB라고 하면 또 여기 문제 AB가 있어서 뭐라 그럴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게 뭐 학생 가의 답안지라고 할까요? 학생 가 학생.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학생 나라는 학생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빼기 자 이렇게 해서 0 그래서 증명 끝. 자 이렇게 써놓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답안지가 있습니다. 이게 학생 나라고 합시다. 자, 이 두 개의 답안지 중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온 거죠. 요거를 증명하시오. 하고 이렇게 냈는데 교수가 문제를 냈는데 학생 가는 이렇게 왼쪽처럼 답을 쓰고 학생 나는 오른쪽처럼 이제 답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 오른쪽 학생은 100점을 다 맞는 거고 이 왼쪽 학생은 0점을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왼쪽 학생은 전혀 이해를 못한 학생이고요. 오른쪽 학생은 완벽하게 이해를 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라. 보면은 뭐 계산 과정이 뭐 거의 다 비슷하죠. 근데 계산은 열심히 해놓고서 학생 가는 여지없이 빵점을 맞게 됩니다. 왜 그러냐? 빵점이라는 게 뭐 당연하잖아요, 그죠? 보시면 이 왼쪽 학생 가는 지금 제가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라 그랬죠.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라 그랬는데 같은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증명을 할 게 없죠. 그렇죠? 뭐라는 걸 증명을 해라라고 했는데 같다는 걸 증명하라고 했는데 같다고 시작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게 없죠. 그렇죠? 같다는 거 증명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같다라는 증거를 보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냥 같아 이렇게 우기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게 왜 같은지 보여줘봐 했는데 그냥 같다고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에 학생 가의 경우에는 계산을 아무리 연락에 해도 나오는 게 0은 0 같은 아주 당연한 게 나와요. 0은 0 증명 끝. 그것부터가 이상하죠. 그죠? 0은 원래 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증명 끝에 멘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 가는 그냥 빵점이고 학생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수식과 즉 A와 B가 같다라는 걸 모른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빼보는 거예요. 한번 빼봐요. 그냥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근데 빼보는데 이 학생은 뭐냐면 첫 줄에는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르는 척 하는 상태. 그죠? 모르는 척 해야지. 왜냐하면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고 나면 갑자기 0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놀라는 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놀라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하지만 어쨌든 0이라는 걸 몰랐던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0이 드디어 나왔구나. 따라서 같다. 즉 어떤 거를 빼봤더니 0이 나왔으니까 그 두 녀석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학생 가하고 나의 답안은 완전히 다른 답안이에요. 점수도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조심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증명을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수식 자체를 여기다가 적어버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를 이렇게 한 번 더 쓰게 되잖아요. 그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이거임을 증명하겠다라고 이렇게 윗줄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임을 증명하겠다. 또는 뭐 영어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거죠. claim 해놓고 뭐 A, B 나는 A와 B가 같다라는 걸 증명하겠다. 근데 이거는 이게 그냥 주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지 말고 이 claim 이거는 수학에서 무슨 뜻이냐면 이걸 딱 이렇게 줄을 딱 거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A와 B가 같다라는 걸 증명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첫 줄에 어떻게 돼요? A와 B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증명을 할 건데 그거를 처음부터 같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해버리면 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조심해 줘라. 빵점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A와 B가 같다라는 걸 증명하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거 증명하시오라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저 테크닉밖에 없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죠. 그러니까 뭐 A와 B에 예를 들어서 커먼 팩터가 많다. 커먼 팩터가 많으면은 특히나 B는 뭐 0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분의 A는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1 해가지고 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A, B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좀 전에 그러니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한 건 뭐예요? A-B를 해가지고 이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는 0 이렇게 증명 끝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다는 거 증명하는 테크닉 중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A로 시작을 해요, 그냥. 이게 계산해 보니까 뭐가 돼. 이게 계산해 보니까 뭐가 돼. 이게 뭐가 해 보니까 뭐가 돼. 해 보니까 어느새 B야. 뭐 이것도 좋은 증명이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A를 줄줄줄줄줄 이렇게 바꿔 나가다가 어느새 B가 나왔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B가 나왔네. 여기서 이제 깜짝 놀라는 척 하는 거죠. 놀라는 척해서 물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계산을 계속 하는 과정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B가 나온다는 걸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B가 나올지 몰라. 뭐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서 빵 놀라는 거죠. 여기서 드디어 B가 나왔어. 그러므로 증명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뭐 거꾸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B로 시작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A 그러므로 증명 끝. B는 A랑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방법은 뭐 비슷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도 되겠죠. A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어느새 이건 C야 이렇게 하고 B로 또 시작을 해서 이것도 또 C가 나왔어. 그러므로 두 개를 종합해 보면 A와 B는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그 A로 먼저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기 증명 방법 1, 증명 방법 2, 증명 방법 3, 증명 방법 4, 증명 방법 5 그렇죠? 많죠? 보통 이제 3번 같은 경우 A로 시작했다는 건 보통 이제 A가 아주 복잡하게 생겼을 때죠. 그죠? 복잡한 거를 이제 간단한 걸로 만드는 건 쉬워요. 근데 이게 간단한 A는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들 문제를 보는데 A가 엄청 복잡하게 생겼고 B는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어요? 3번이 보통 좋겠죠. 그렇죠? 왜냐면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하는 거는 쉬운데 이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드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4번이 잘 안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테크닉은 또 뭐가 있을까요? 부등식을 이용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비슷한 걸 뭐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는 거죠.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걸 증명해가지고 그 두 개를 증명을 하면 A와 B는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랑 같죠. 그렇죠? 그렇게 증명을 할 수. 근데 물론 여기서도 또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그거 놓고 시작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죠. A-B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좋겠고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a-b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런 거 증명을 하라 그러면 이거를 쓰고 시작해요. 그럼 할 게 없지.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완전히 이게 엉터리라 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A와 B를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제 좀 전에는 이제 그 수식에 대한 거였고 얘가 그러니까 A하고 B가 이거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증명해라라는 문제인데 A하고 B가 이렇게 그 집합인 경우가 있습니다. A와 B가 이제 집합인데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걸 증명하라고 이제 제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합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전 방법들이 잘 통하지 않죠. 물론 뭐 여기서 a-b 뭐 그 차집합, 그 디퍼런스에 대해서 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잘 안 먹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전에 가르쳐드린 것 중에 이제 마지막 테크닉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고요. 뭐 이게 뭐 공집합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되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이게 A가 예를 들어서 1, 2, 3이고 이게 B가 예를 들어서 1, 2, 3, 4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공집합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A, B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게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집합의 그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해요.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증명해서 그럼으로 증명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증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내보면 이걸 잘 못해요. 포함관계 증명해라. 막 잔뜩 써놓는데 그 다 빵점이에요. 잔뜩 써놔도. 왜냐하면 포함관계 집합의 포함관계의 증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무리 헛소리를 써봐야 증명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고등학교 때 뭐 드모르강의 법칙이나 웬만한 집합 그 다루는 그 섹션에 사실은 이 방법들이 다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무래도 뭐 증명 문제는 선생님들이 내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보면은 전혀 잘 모르시던데. 자, 그러니까 요거 증명하는 거, 요거 뭐 밑에 거 증명은 당연히 이제 따라올 테니까. 자, 요거 증명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증명하려면,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임을 증명하시오. 자, 이게 서브 프로블럼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이거의 증명은 이게 프루프라는 의미에서 PF라고 적을게요. 첫 줄은 A의 원소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줄줄이 적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 뭐냐? X가 어쩌고 저쩌고 계산을 해봤더니 B에 속하더라. 그러면 증명 끝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아무리 뭐 논리적으로 A는 뭐 B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뭐 다 빵점이에요. 그 다 빵점. 아무리 그런 거는 모조리 빵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집합의 포함 관계를 증명하라고 했는데 뭐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그냥 빵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집합의 포함 관계 증명은 무조건 이거예요. 이걸 증명해라라고 하면 A에서 원소를 하나 잡아요. 뭐 앞에다가 suppose라고 적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 수학에서는 assume보다는 suppose라는 동사를 써요. 항상. 그러니까 suppose라는 동사를 안 쓰면 저 사람은 아마추어구나 뭐 이런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suppose 자 X belongs to A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한 원소를 가져와 보자. 그러면 그것은 B의 원소가 된다.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시게 되는 게 뭐냐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첫 줄하고 마지막 줄은 그냥 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중간만 채우면 되잖아요. 예. 중간 채우는 건 틀릴 수가 없어. 예. 틀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고 사실 틀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작이 똑바르게 잘 됐고 끝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면 중간이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시작이 잘 되고 끝을 아는데 중간이 어떻게 틀리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집합의 포함관계 증명은 틀리기가 어렵다. 사실. 예. 그런데 많이 틀리죠. 왜 틀리냐? 뭐 아무렇게나 막 써놔. 예. 그게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 점수가 없어서 그냥 뭐 1점이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써놨는지. 근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빵점이에요. 예. 왜냐? 채점을 할 때 첫 줄하고 마지막 줄밖에 안 보거든요. 제가. 예. 왜냐면 다른 것들은 볼 가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죠. B가 A에 속한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첫 줄은 suppose X가 B에 속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줄줄줄줄 써놓고서 X가 B에 속하면 뭘 만족해야 되니까 뭐 X가 어쩌고저쩌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를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네. X가 A에 속한다. 그러니까 B의 임의 원소를 가져왔더니 그게 결국은 A라는 집합에 속하더라. 증명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포함관계 증명은 반드시 이런 형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다. 자, 많이 나오는 증명 문제로 이제 P면 Q이다라는 거를 증명해라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거면 저거다. 그럼 뭐 이제 다이렉트하게 갈 수도 있고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테크닉은 이제 이 대우명제 요거를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not Q이면 뭐 not P이다. 그죠? contrapositive라고 하나요? 대우명제. 자,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 이 방법은 이제 뭐 좋은 방법이고요. 좋은 방법이고 물론 뭐 이제 그대로 가는 방법도 있죠. 그죠? P면 Q이다.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그대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거보다는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P하고 not Q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not Q라는 게 그거잖아요.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정이고 그죠?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뭐 가정의 모순됨을 이끌어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간접 증명법의 테크닉이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3번 방법이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보시면 저 대우명제로 하는 것도 좀 피곤해요. 그래서 가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대신에 이 결론을 부정을 해요.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이거를 통으로 생각해. 같이 생각해. 같이.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게 나와. 그러니까 가정의 모순됨이라기보다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뭔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막 이렇게 수식을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다 보면 뭐 0은 뭐 3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3은 뭐 4보다 크다. 뭐 이런 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게 나와요. 그때 그냥 바로 증명 끝 해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not Q랑 P를 같이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요. 뭔가 좀 이상한 거,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면 그냥 그 순간에 바로 증명 끝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1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이건 4라고 쓰면 안 되겠다.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증명해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P1이 성립하고 P2가 성립하고 P3가 성립하고 P4가 성립할 때 Q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해서 앞에 조건이 잔뜩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4개야. 결론은 하나인데 가정이 4개. 뭐 이렇게 뭐 2개든 3개든 이렇게 멀티플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피곤하겠죠. 예를 들어서 1번처럼 컨트라 포지티브로 가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not Q이면 not P1이거나, 왜냐면 여기서의 콤마는 지금 엔드잖아요. 여기서 콤마는 엔드거든요. 여기서 콤마는 엔드예요. 이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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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고. 아, 여기 엔드 없구나. 여기 없네요. 오케이. 근데 이게 또 빨간색이네. P2 or P3 or P4. 이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증명을 이게 컨트롤 포지티브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 대우 명제가 뭐냐면 not Q이면 not P1 또는 not P2 또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Q가 아니면 P1이 아니거나 또는 P2가 아니거나 P3가 아니거나 P4가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해야 되죠.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게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걸 증명하려면 아주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증명을 하는 게 차라리 편한 경우가 많고요. 다이렉트하게 증명이 되면 뭐 좋죠. 그죠? P1이고 P2고 P3고 P4가 다 성립할 때 Q이다라는 게 이제 그냥 순방향으로 증명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요 3번 테크닉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요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레비도 P1, P2, P3, P4를 레비도요. 이거가 성립한다. 거기다가 not Q를 가져와요. 이렇게 not Q, Q가 아니다라는 걸 가져와. 제가 이렇게 쓰는 건 이게 not Q라는 의미예요. Q가 아니다. 요거를 한꺼번에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게 나와.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뭐 이거 마찬가지로 뭐 0이꼴 뭐 5다라든가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거 나와. 이상한 거. 그러면 갑자기 증명 끝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상당히 잘 먹힙니다. 이 테크닉이.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또는 막 이렇게 하지 않아서 머리가 훨씬 더 좀 정리가 돼요. 위에 거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이거 실제로 하려면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 테크닉이 상당히 좋아요. 한꺼번에 생각하면 뭔가 말도 안 되는 게 언젠가는 튀어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수식을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믿고 이거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단사함수, 전사함수, 전단사함수. 그래서 이거를 수업 중에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수업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질문은 사실 이게 녹화 강의라서 사실 뭐 그 질문하기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냥 카톡이든 뭐 전화든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 이메일이든. 자, 그래서 일단 단사함수가 영어로 뭔지부터 합시다. 단사함수가 injective function이라고 해요. injective. 용어를 다 알아야 되니까 injective function 또는 one-to-on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injective function. 제가 펑션을 다 적어놓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one-to-one function. 그다음에 전사함수는 뭐라고 하냐면 전사함수는 surjective 이에요. surjective function 이라고 해도 좋고요. 또는 onto function이라고 합니다. onto function. 제가 이게 펑션이라는 거를 함수라는 걸 이렇게 계속 끌고 다니는 게 이놈의 그 전단사 함수 때문인데, 이 전단사 함수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bijection, bijective function이란 말보다는 그냥 bijection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bijection 또는 one-to-one correspondence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1대1 대응이죠. 그죠?
우리말로는 전단사 함수를 다른 말로 1대1 대응, 1대1 대응. 물론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뭐 one to one and on to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참 더럽게 많은데 제일 짜증나는 게 이거죠. 그죠? 이게 원투원 펑션이 있고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게 1대1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인데 1대1 함수라고 해서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용어를 전부 다 알아놔라. 단사 함수는 인젝티브 펑션 이거 있죠? 이거를 모조리 알아놔라. 물론 뭐 한글 용어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 원래 아는 거고 영어로도 전부 다 알아놓으세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거 뭐 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라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단사함수는 뭡니까? 단사함수는 다른 게 다른 걸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하고 y가 예를 들어서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x가 fy랑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사함수가 깨지는 경우는 이제 같은 쪽으로 매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 잘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뭐예요? 단사함수 깨진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단사함수가 아니다. 단사함수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게 다른 걸로 가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내는데 이 어떤 함수가 단사함수임을 증명하시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우명제로 증명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컨트라 포지티브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그냥 증명하려면 이게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줄에 쓸 게 없어요. 같지 않은 건 너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 컨트라 포지티브로 증명을 하죠. 그래서 proof 할 때 어떻게 하면 첫 줄이 뭐예요? 반사함수 증명은 suppose 같다라고 해보자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줄줄이 대충 적고 마지막 줄은 뭐예요? 해봤더니 계산을 연락에 해봤더니 x하고 y가 똑같더라. 증명 끝 이거죠, 그죠? 그래서 단사함수 증명은 일반적으로 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내면 이 함수가 뭐 원투원 펑션임을 증명해라라고 하면은 첫 줄이 이거고 마지막 줄은 이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첫 시간에 강조를 하는 건 증명 문제를 냈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적지 말라고요. 다 그게 룰이 있어. 그래서 그 아무렇게나 막 적으면요 빵점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전사함수 증명. 사실 단사함수 증명은 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사함수 증명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전사함수임을 증명해라. 이런 문제를 내면은 이 전사함수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 가는데 뭐 이거는 뭐 전사함수니까 이거 볼 때인데 여기 이게 남아 있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사함수가 아닌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x를 뭐라 그래요? x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는데 x 우리가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죠. 정의역. 그래서 영어로는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도메인이라고 하고 요 y를 우리말로는 공역이라고 하나요? 공역. 영어로는 공역을 뭐라고 하냐면 코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또는 사람에 따라서 저자에 따라서 다른데 타겟 스페이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책에는 지금 공역이 코도메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타겟 스페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공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를 뭐라 그러죠? 요거를 치역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매핑이 되는 거, 치역.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range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함수 f에, 그죠? 이게 함수 f라고 하면
또는 이미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이미지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range 또는 이미지. 그러니까 상이니까. 해볼까요? 이거 뭐 이게 1, 2, 3, 4, 5, 6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함수를 편의상 뭐 f라고 하면 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f1이 4가 되고 f2가 뭐 지금 5가 되고 뭐 그런 상황이죠. f3도 5가 되고 그런 함수죠. 단사함수도 아니고 지금 전사함수도 아니네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1의 이미지가 4다. 이렇게 이미지라는 얘기를 해요. 1의 이미지가 4.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2의 이미지가 상이죠.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미지를 상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2의 이미지가 5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프리이미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5의 프리이미지 역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프리이미지라고 합시다. 우리말 쓰지 맙시다. 그 수학 용어는 우리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말 써봐야 사람들이 어차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수학과 임용고시 볼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선형대 수학을 어딘가에 사용을 한다면 결국은 다 용어를 영어로 쓰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만약에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한국말로 배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이고 영어로 된 용어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어를 모르면 아무리 내용을 알아도 말을 못 하거든요. 남들하고 말을 할 때 막혀요. 그래서 용어를 꼭 영어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100번씩 연습해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연습 안 하겠죠. 그래서 5의 프리이미지는 이제 3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용어가 이제 이미지라는 용어하고 프리이미지. 근데 이미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근데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치역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각각의 원소에 대한 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미지라는 말을 쓸 때. 자, 그러면 제가 혹시 뭐 이렇게 문제를 내야 되나? 어떤 함수가 f가 전사함수임을 증명해라. 전사함수라는 걸 증명해라. 라고 문제를 내면 원래 전사함수의 그 정의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죠.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그렇게 되면 이제 공역도 집합이 되고 치역도 집합이 되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구나. 이것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리고 뭐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 전사함수 증명도 이게 티피컬한 증명이라서 그 증명 테크닉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증명해.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좀 약간 이상하죠. 어색하죠. 약간. 그래서 전사함수임을 증명하라고 문제를 내면 첫 줄에 뭐가 와야 되냐면 suppose y가 공역에서 아무 원소나 가져와요. 그게 첫 줄이야. 공역에서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 공역에서. 그 다음에 줄줄이 쓴 다음에 마지막 줄은 뭐여야 되냐면 마지막 줄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x가 정역에 잘 존재한다라는 걸 마지막에 쓰면 돼요. 그러면 증명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프리이미지가 존재한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집합이.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여기 잡았어. 아무거나 잡았는데 여기 공역에서 아무거나 잡았는데
프리이미지가 존재를 해. 무조건 아무거나 잡았는데 프리이미지가 존재를 해. 그 얘기는 전사함수란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가 든 이 예제에서 이 6이라는 녀석이 놀고 있잖아요. 그죠? 6이라는 녀석 놀고 있죠. 그죠? 얘는 어때요? 왜 전사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6이라는 애가 혼자 놀죠? 근데 사실은 혼자 논다라는 게 뭐냐면 6의 프리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Y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프리이미지가 존재를 하게 되면 전사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전사함수 증명은 첫 줄이 이거예요. 마지막 줄은 뭐냐면 이제 프리이미지를 찾았다. 이렇게 프리이미지를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끝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사함수 증명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제 경험상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전단사함수는 전사함수고 단사함수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단사함수임을 증명, 이거 한번 증명을 얘기를 하고는 그렇고, 전단사함수는 대표적으로 특히나 파이나이트 엘리멘트의 경우에 전단사함수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유한한 개수의 함수일 때, 물론 뭐 우리는 무한한 함수도 많이 다루지만 유한할 때가 좀 재밌으니까 잠깐 할게요. 전단사함수. 전단사함수는 기본적으로 이게 원소가 유한할 때는 자리 바꾸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대표적으로 전단사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퍼뮤테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뭐 이거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많이 했었죠. 고등학교 때. 근데 이 노테이션은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쓰는 노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미국 책에는 잘 없습니다. 이거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미국 책에서는 보통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순열은 언급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그럼 미국 사람들이라고 순열을 모르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책이나 이런 게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읽을 때 n-choose k 이렇게 읽어요. n-choose k 이렇게 n개 중에 k개를 골랐다. 이렇게. 그럼 뭐 순서 있게 고른 거예요? 뭐 이런 건 따지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n-choose k 하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상관없이 고른 거. 그래서 퍼뮤테이션 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게 떠오를 텐데 그러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미국 책에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면 자리 바꾸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n팩토리얼 생각하시면 차라리 맞아요. 그러니까 자리 바꾸기 종류가 n개가 있으면은 왜 n팩토리얼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단사함수 중에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적으로 전단사함수가 뭐냐라고 혹시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 없겠지만 혹시 물어본다고 치면 사다리를 이야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사다리. 여러분들 이거 사다리 해본 적 별로 없죠? 근데 뭐 다 아시죠? 뭐가 뭔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명이 있다. A, B, C, D 이제 4 친구가 있어서 오늘은 네가 짜장면을 사라. 짜장면 사기. 여기는 안 사도 됨. 자, 사다리를 타자. 그래서 이제 사다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단순한가? 근데 가르치는 용도니까 4개만 합시다. 만 10개 그을 수도 있어요. 사다리를 제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사다리를 타본 적은 있죠, 그렇죠? 타본 적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사다리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걱정은 뭐냐면, 사다리 탈 때 이제 걱정은 혹시 A하고 B가 동시에 짜장면을 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약간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사다리를 탔는데 아무도 짜장면을 안 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을 보면 아무도 짜장면 안 사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 근데 이 사다리는 전단사 함수입니다. 바이젝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짜장면을 한 사람이 사게 돼 있어. 그래서 뭐 둘이 동시에 짜장면을 산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사다리가 전단사 함수라는 거 어떻게 증명을 하냐? 이건 뭐 엄격한 증명은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사다리 여기 나왔죠, 그죠?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그어볼까요? 여기까지만 한번 보세요. 여기 위에 빨간 선 위에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A하고 B가 자리를 바꿨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A 사다리 탄 사람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예. B 사다리 탄 사람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죠?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A하고 B만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up to now 지금까지.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전달한 사람 수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사다리는 어디 있냐면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는데 이 사다리 지난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볼까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죠. 그죠? 예.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B랑 그죠? 예, 여기 B라는 녀석하고 예, 여기 C라는 녀석하고만 자리를 이렇게 살짝 바꾸죠. 그죠? 예. 근데 요 사다리 한 개가 하는 짓이 뭐냐면 자리 바꾸기예요. 자리 바꾸기. 근데 자리 바꾸기는 대표적으로 전단 함수죠. 그래서 전단 함수가 계속 합성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다리 함수가 지금 뭐냐면 F1이라는 AB가 자리 바꾸기 그 다음에 합성 함수는 거꾸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 사다리를 F1이라고 하면 그다음 두 번째 사다리는 F2, 그다음에 세 번째 사다리는 F3, 네 번째 사다리는 F4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얘도 바이젝션이고 얘도 바이젝션이고 얘도 바이젝션이고 얘도 바이젝션인 거예요. 전부 다 전단사 함수 바이젝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바이젝션 4개를 합성해도 여전히 바이젝션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젝션은 그 합성을 해도 계속 바이젝션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4개의 사다리를 다 거쳐도 바이젝션이니까 자리 바꾸기만 된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A, B, C, D가 자리만 바꿔요. 자리만 바꾸니까 짜장면 사는 사람은 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은 짜장면을 안 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전단함수가 이런 거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 제대로 선형대 수학 나가기로 합시다.